더 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충남 아산을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고요.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계시고 가장 중요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엄청난 직책을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자, 우선 전략기획위원장이 뭐 어떤 일을 하는 당직인지 설명을 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당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런 거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분이고요. 뭐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좀 과한 이야기고, 요렇게 가야지만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나 현재의 정국에서 이런 데가 우리가 뚫어야 되는 지점 아니냐.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고요. 네. 저희가 계획을 입안해서 올리면 최고위원들의 논의 를 거쳐서 이 방향으로 가자, 아니다, 새로운 방향이 좋겠다, 이런 논의를 하는 근거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당의 전략을 세우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당장 전국의 어떤 현안과 관련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난리가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야3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죠. 네. 뭐 20대 국회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이 대치 정국이 어떻게 갈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먼저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는 끝났다는 이야기는 20대 국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게 17번인데요. 그 17번 중에 본인들이 여당일 때, 저희가 앞부분에 20대 국회에 들어서 1년 정도는 야당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민주당이 여당이 됐는데, 그 앞부분에도 4번의 보이콧을 했고요. 여당 때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자유한국당이 13번, 지난 2년 동안 13번이니까 사실상 국회 열리면 거의 다 보이콧은 있었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원래 20대 국회는 안 하셨던 분들이다. 이렇게 좀 외람됩니다만 그건 사실 팩트 관계니까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이 돼서 그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패스트트랙을 올려서 이야기하면서 주장은 날치기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날치기라는 표현은 온전하게 있는 걸 가지고 도망갈 때 날치기인 것이고요. 그렇죠. 온전하게 원래 있었던 것은 작년 12월 15일 날 그때 당시 이정미 대표, 손학규 대표, 또 정동영 대표, 각 당의 대표들이 단식 농성을 하면서 그 출구로 여야 4당 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그리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논의를 하자. 그리고 세부적인 논의는 정개특위의 안들을 합의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3월 달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농성이 풀리고 단식을 풀었는데요. 그리고 3월 달 들어오면서 그런 논의와 전혀 상관없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그러면서 지역구를 대폭 늘리는 270석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안을 내놓으면서 불가피하다, 나머지 여야 사당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정신을 이어서 가자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날치기라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좀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장애투쟁을 하신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민심이 이 부분에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의 국회 제도, 국회가 좀 더 협치하는 구조로 바뀌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의하고 좀 덜 싸우고 좀 상의하고 협치해서 좀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의 제도라고 할까요? 이 국회의원 현행 선출 제도는 거대 양당에 유리합니다. 뭐 민주당도 사실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유리한데, 이것을 협치 구조로 바꾼 것이 이번 선거구 개편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나가셔서 당장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반발도 하고 투쟁도 하시겠지만 국민들에게 동력을 얻지 않는 한 길게 끌지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대략 어느 정도를 보십니까? 이런저런 내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기회가 2-3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동력을 상실해서 들어오는 모양새가 되지 않으려면 저희가 적당한 명분과 적당한 공간을 드릴 때 같이 오셔서 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죠. 첫 번째는 다음 주에 있을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어쨌든 대화를 좀 복원하려는 시도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지금 멈춰져 있는데, 대통령 중재하에 또 이 기간에 뭔가 한번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고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여름까지 가시면 너무 힘들어서 네. 저는 한두 달 안에는 들어오시는 게 맞다. 여름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서요. 우리 국민 보기에도 예. 국민들도 뭐 화를 내실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장 이번에 좀 얻은 게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이분들이 참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좀 얻은 게 많은 것 같고요. 최대치까지 지금 끌어올린 것 아닌가 네.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두 분 정치인으로서 황교안과 나경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 개인들로 보면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사실상 차세대 리더라는 차기 리더라는 자리를 매김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야가 극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이 되면 지지층은 결집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그 국면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로서의 리더, 그러니까 차기의 리더들이다라고 자리매김은 하신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들고요. 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대중 속에, 즉 보수 정당, 보수 지지 세계 얼마나 확산시키는지가 이제 그분들이 대선 주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관건인 상황까지는 왔다라고 봅니다. 다만 많이 아쉬운 것은 이번 소위 동물국회, 네.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자유망언 당이었는데 네. 자유폭력당으로까지 온 것 같다 이런 아쉬운 점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보수의 근본인 품격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는 매너가 이게 이제 보수들이 우리가 규칙을 잘 지켜 원칙을 그렇죠. 잘 지켜 이런 것들을 네. 늘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것들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뒤엎어서 지지층을 결집했긴 했지만 확산시키는데 얼마나 숙제들을 또 반대로 안게 되는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얻은 것은 지지층 결집이라면 네. 또 앞으로 불어야 되는 과제들은 이걸 얼마나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으로 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아마 숙제로 남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고소고발 2차례 하셨는데요. 자유한국당 쪽의 일부 중진들은 이제 상황 끝났는데 너무 그러지 말자. 좀 고발을 취하를 해달라. 이런 주문들을 하고 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고소고발 취하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력과 불법에 결코 관용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가 두 번, 세 번 강조한 지점도 나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는 뿌리 뽑고 내가 가더라도 가겠다라고 한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네. 충분히 예측됐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예측해서 결국은 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 이 카드를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용납해주면 다음번에도 계속 이런 패턴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야당일 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앞에서 또 그것을 탄핵시키는 앞에서 이런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 번 일촉즉발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우리 당 민주당에서 큰일 난다. 이번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라고 해서 자제를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폭력해서 또는 또 이번과 같이 동물국회를 만들어서 탄핵을 했었더라면 오히려 탄핵에도 오명을 같이 오물을 뿌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의 그렇게 좀 참고 인내해왔던 모습처럼 한국당도 좀 그려주기를 바라고 또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협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국민 앞에 사과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 그래서 저희가 마지못해서 이제 그만해줘라 라고 하면 모를까 먼저 저희가 이게 협상의 스킬로선 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안과 점령하고 팩스 종이 막 찢어버리고 이렇게까지 할 것으로 예측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솔직히 의안과 점령이 저희도 허를 찌른 지점이긴 합니다.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모르셨군요. 예, 거기까지는 허를 찔렸다고 저희도 그렇고요. 반대로 그쪽은 저희가 전자 접수한 것에 허를 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랬습니다. 자, 선거법을 굳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뭐 비판이 있습니다. 뭐 특히 제1야당인데 선거법, 게임의 규칙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타협을 했어야 되지 이걸 강행 처리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틀린 말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지난 선거 때도요.
43일 전에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을 마지막에 마무리 졌습니다. 그렇죠. 저도 선거구가 분할돼서 신설지역구를 받았는데요. 선거 끝나기 시작하기 40일 전에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늘 역대 기득권들이 유지해 왔었는데요. 이번만큼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 그 전에 끝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국당하고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열린 자세로 저희가 논의할 거고요. 네. 이 과정에 한국당의 아쉬운 부분 또 이런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룰은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모양이 적어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협상안을 내놓을 걸로 보시는지요? 또 국회 본회의를 결국은 총선 전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은 민주당 의원도 혹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을까요? 본회의 표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은 협상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패스트트랙이 가지고 있는 강제적인 힘이고 우리가 공수처법이라든지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걸 꼭 하자라고 하는 의지는 그런 협상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반발표는 두 가지로 보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물론 지역구가 줄어들지만 이 투표는 기명 투표이고요. 아, 그런가요? 예, 기명 투표입니다. 기명으로 하게 돼 있군요. 네,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수처법, 겸경수사 분리라든지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이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면 적어도 뭐 본인의 지역구가 없어져서 씁쓸함이 있다 하더라도 네. 개의 명분 앞에 선선하게 나올 거다. 자, 공수처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반대했고요. 이게 대통령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갖는 것이다. 또 뭐 태극기 부대 이쪽 분들 대화방에 가보면 뭐 엄청난 대통령의 뭐 사냥개 비슷한 기관이 생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집권여당에서 공수처를 왜 만드시는 건가요? 그거 말하기 전에 이 패스트트랙을 올리자마자 정부 기관이었던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나섰죠.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하라는 건 아주 오래된 명령이었습니다. 심지어 70년 전에 경찰이 이런 큰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검찰을 만들면서 소위 일본 순사라고 우리 상처에 있었던 일제시대 때 상처들을 네.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만 한시적으로 검찰이 이런 권한을 가질게라고 했던 게 70년이 지나와서 막강한 권력이 됐고 그것이 바로 반증하는 것이 검찰총장이 난 이 제도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더욱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많은 또 이렇게 가짜뉴스 보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의 그 소위 말하는 아까 무슨 사냥개가 돼서 네. 막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소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5천여 명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네. 대통령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대통령 친인척들 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셨고요. 국회의원 또 대통령 친인척까지 넣어서 같이 감시할 수 있는 그래서 제2의 국정농단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막는 것이 이 공수처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고 야당의 오래된 노정객인 우리 이재호 전 의원께서 네. 왜 야당이 이걸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당한테 굉장히 불리한 건데 네. 라고 했던 말을 한국당이 되씹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총선 전략의 가장 기본이 뭔지 궁금하고요. 내년 총선이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3년 정도 돼서 치르는 선거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당할 자신 있으신가요? 아마 야당은 정권 심판 선거로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좀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네. 저는 20대 국회 또 나아가서 국회 심판의 선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자그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심판이 아니고 국회 심판. 그렇죠. 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2년이 채 안 됐는데요. 저희가 모든 것을 걸어서 정말 바른미래당의 안까지 다 올려서 받아서 그나마 공수처법과 검경개혁 국민들의 60% 70%가 지지하는 법을 이제서야 간신히 그 동물국회를 만들어서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마저도 최장 330일 이후에나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온 여당 의원으로서 네. 국회 자체를 한번 환기시켜봐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
질 것이고요. 네. 정치 신인에게는 보다 더 문을 여는 것을 할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누구누구 라인이어서 되더라라는 과거식의 정치에서 보면 그런 전략 공천들을 최소화시키고, 네. 그래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그림들을 내놓는 것이 큰 방향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를 좀 더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기존에 잘하시던 분들이, 저는 국회의원 된 지 초선밖에 안 됐는데 마치 기득권처럼 비춰지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기득권들도 다 내려놓고 네.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뽑아내고, 그래서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적어도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한 국회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이 좀 더 건강하더라라는 네. 판단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어떤 공천 원칙 같은 걸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죠. 네. 저희가 1주년 있을 때 발표하려고 준비를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1주년 전에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일주일 전에 하자는 것을 하는 취지도 신진 인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1년 안에 선거 준비를 잘 하라는 거고요. 아마 곧 있을 발표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 의원에게는 엄격하게, 신진 인사에게 넓은 폭의 기회를 주는 큰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계 개편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거제도가 개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과거보다는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과거에는 이전에 있던 선거제도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당의 이미지만 좋으면 작은 정당이라도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에는 작은 그룹들, 정치적 정당의 그룹들이 큰 정당하고 연합하는 정계 개편을 선거 전에는 꼭 해서 구도를 양극화시켰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자기의 이미지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선거가 됐습니다. 네. 가령 정의당 많이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군요. 보고요. 지지층이 네. 충분히 있고, 네. 바른미래당도 좀 내용을 잘 정립하고 수습하고 이미지를 잘 만든다면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내용과 이미지를 잘 만들지 못한다면 그거는 또 반대로 그렇죠. 오히려 존립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은 구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손해를 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네.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 바꾸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보면 개혁에 대한 부끄러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의원들 전체가. 네. 20대 국회에 왔는데 우리가 변변하게 개혁을 해내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뒷받침하게 세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마음의 미안함들이, 빚이 좀 있으시겠군요. 빚이 다 있을 겁니다. 네. 대통령이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지금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다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안 되는, 네. 그리고 그것이 여소야도 정국에서 매번 번번이 막혔던 과거에서 혹시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진전할 수 있으면 네. 우리가 여기서 빚을 좀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 큰 틀에서 손해보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르게 방법을 찾아보자. 다만 이 한 발자국의 전진을 마저도 우리가 나의 이익 때문에 또는 몇 석의 좌석 의석수 때문에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밑바닥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주말에 자유한국당 집회에 가봤는데, 이게 선거제도 바꾸면 좌파 연합이 이제 국회에서 다수 과반을 차지한다. 그래서 민주당도 의석이 늘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제가 아는 상식하고 다른데 이제 네. 왜 저렇게 얘기하나 싶어서 지금 한번 보충 질문을 좀 네,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네. 자체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게 협치인데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협치가 없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렇죠. 234에 저희가 120석밖에 안 되는데, 네. 국회의원 숫자로는 234명이 찬성했고 반대를 56명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234명은 민주당의 의석수도 아니고, 여기엔 정의당도 포함돼 있고 국민의당도 포함되어 있었고 바른정당도 와 있었습니다. 네, 또 그 당시 새누리당. 그렇죠. 새누리당 일부까지도 와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이번에 복원했다라는 의미는 저는 좀, 그러니까 복원하는 틀을 갖췄다라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위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라고 우리가 했는데, 네. 그 마음의 빚, 그것을 유지시켜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들을 뒷받침하려고 했던 것이 번번이 막혔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양보하더라도 사실은
공수처안 같은 경우에 저희 욕심대로 뭐 대통령도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많이 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국민들의 부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리 아니냐 이런 의식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뭐 야당하고 타협을 해서라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다 안 되면 이 나쁜 야당 때문에 개혁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심판은 좀 해주십시오. 총선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총선에서 심판을 야당 심판을 오히려 요구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전체적인 기준은 정부 여당이 좀 후자를 선택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지. 근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내년 총선 때까지 아무 개혁 법안 처리를 못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현 제1야당의 대표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김정인 대변인이라고 광화문 앞에서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예. 이야기입니다. 예. 그 극명한 차이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저렇게 생각하는 분하고 얼마만큼 일반 국민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그분하고 대화해서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우리가 지난 3년간 느낀 한계 같은 거였다고 보시면 아주 극명하다. 네.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비슷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그건 좀 더 하셨죠. 예, 더 하셨던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막혔는데, 예. 근데 그 무기력감 같은 것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의 그런 우리들의 양보 또는 더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오죽하면 나타났을까? 얘들도 네.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이 여야 간에 대치하는 게 지금 여당의 전략은 확실히 아니군요. 그럼요. 하고 싶은데 야당에서 대화를 안 하고 예.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 또 이해찬 대표가 야당하고 썩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 같지는 않거든요. 그 개인의 특징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나라 어떤 정치 구조나 문화가 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개인의 특징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제가 오늘 정확하게 통계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화의 장은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제가 데이터를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아서. 네. 근데 이제 우리 정치 문화에도 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당은 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여당은 내줘야 되는 용기가 좀 필요하고 네. 또 그런 용기를 바탕으로 지지층한테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성숙되지 않은 여당 내에서는 그런 문화를 성숙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야당의 입장은 또 반대로 야당도 좀 용기 있고 포용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했다면 크게 양보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버텨주는 이게 미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런 미덕이 좀 야당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도 뒤에 가서 여당도 지지층한테 다 안 된다라는 걸 설득할 수가 없고 야당은 또 그렇게 해야지 지지율이 오른다고 믿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더 나가는 게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막 공격을 해야지 자유막말로 막 공격해야지만 이 지지율이 오른다라는 모양새까지 되어버려서 사실은 제가 뭐 야당에 대해서 함부로 평하긴 좀 그런데 오세훈 당대표 후보와 황교안 당대표 후보의 관전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합리적인 사람들이 품격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될 것인지 네. 아니면 더 극하게 좀 말하시는 분이 될 것인지 봤는데 역시 저쪽을 선택해서 그게 좀 더 강경한 쪽이 형성이 된다라고 네. 판단이 네. 돼서 그 뒤로 여야 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저는 여야 지도자 모든 분들에게 용기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각자의 지지층에다 대고 설득할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제 권력 구조를 조금 바꾸자. 국무총리 추천제,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최근에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별로 뉴스를 크게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그 개헌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된 배경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했을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좀 속되게 표현하면 걷어찼지요. 그 바람에 문 대통령도 좀 화가 나신 것 같고 지금 여당 지지층에서도 뭐 개헌에 대해서 뭐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 개헌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보죠. 그렇습니까? 큰 틀에서만 보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30년 전에 만들어놨던 이미 30년이 넘은 법안에 살고 있는 게는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저희 지역구 아산에 가면 외국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 지금 그거를 잘 보호하고 있느냐? 국민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가 30년 전에 어떤 문화가 이미
같이 우리 삶 속에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노동과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뭐 미국처럼 수정헌법을 만드는 그런 논의까지 일종 계속 변하는 것은 적당하게 잘 바꿀 수 있는 헌법에 대한 틀도 좀 보강해서 넣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으로만 이야기하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국민의 삶만 놓고 보면 30년 전에는 인터넷으로 이런 방송 못 보셨잖아요.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미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반,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삶의 기반을 놓고 헌법을 논의하는 것이고 네. 그 헌법을 30년 정도라면 충분히 개헌해야 되는 게 있고 당연히 권력의 문제도 그 중에 하나로 그렇죠. 삶의 네. 문제에서 하나로 논의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면 이번 총선 전에 가능할까는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요. 실제로 되지는 않더라도 논의는 하자 그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죠? 오히려 나아가서 협치 구조가 좀 용이해지는 다음번 총선 구조가 좀 만들어지면 네. 이 개헌의 문제를 바탕으로 논의의 틀과 협치의 틀을 좀 만들어서 다음 21대에도 실제로 집행 가능하게 해보자라는 것은 저는 의미 있는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근데 총학생회장인데 그때 네. 총학생회장 끝나면 역대 총학생회 선배들이 불러서 꼭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가 정치권에 가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학교 교직원으로 남지 마라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후배들 팔아서 뭐 장사하는 네, 것 같다 네, 이렇게 예, 당시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총학생회장 할 때 그 끝나면서 사립학교법을 바뀌어보자고 당시 민교협 회장님 뭐 등등 그다음 정교조분들 이런 분들하고 한나라당 앞에서 단신 농성하고 이제 학생 대표로 뭐 이런 걸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을 바꾸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학생운동 할 때는 그냥 나가서 우리는 열심히 데모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 근데 법을 바꾸는 문제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당시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사학재단의 자제분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때 그거를 가지고 몇몇 친구들이랑 총학생회 간부들이랑 해당 지역구에 가서 당시에 찌라시를 만들어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 이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뽑아주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뿌리고 다녔습니다. 네. 근데 같이 갔던 정교조분들 이런 분들이 당시에 참여연대에 이거를 가져가서 네. 낙선운동 이런 걸 해보자. 학생들이 하는데 보니까 반응이 좋더라. 그래서 그때 총선 시민연대 낙선운동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도 상황 말씀하시는 처음 거죠? 했었을 때인데요. 저도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2000년 2000년 얘기하시는 것 2000년인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대학생 집행위원장 하면서 그 총선 시민연대 안에서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아이디어가 기반이 돼서 이상하게 이제 그런 일들을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요구했었고 네. 그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들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기획적인 일들을 좀 많이 어드바이스 하다가 자연스럽게 좀 가까워졌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왜 굳이 너가 해야 되냐, 네. 너가 했어야 되냐라고 네. 말하면 사실은 누구나 그런 욕구나 욕망들로 시작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막상 되고 나니까 이게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자꾸 무거운 짐을 얹혀져서 자기를 깎는 노력을 하고 살아서 이게 좀 그렇게 간단한 직업은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초선 국회의원이신데 정치인으로서 어떤 좌우명, 가치관 이런 걸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약간 욕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 좋은 말은 권력 의지라고 하죠. 예, 권력 의지를 갖고 했는데 예. 그때는 제가 또는 제 아버지 시대의 정치인들을 볼 때 또는 형님 시대의 정치인들은 높고 힘있고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높은 사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 일이 욕심만으로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고난한 작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아니고 중요한 사람인 걸 인식하고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무겁게 듣는 훈련을 하는 자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속 더 갈구 닦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겨레 텔레비전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또 정치가 믿을 만한 것이다. 정치인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정치를 봐도 즐거운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